2022년 가을 서울 한남동 명운그룹 회장 자택 옥상 정원에서 여자 한 명이 떨어졌다. 떨어진 여자의 이름은 한서윤, 명운그룹 둘째 며느리였다. 추락 직전 한서윤은 강력탐정사무소에 의뢰를 맡긴 의뢰인이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는 단 한 문장이었다.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 음성 메시지가 강혁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42분이었다. 그리고 한서윤의 시신이 발견된 시각은 밤 11시 56분이었다. 14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 사람이 죽었다. 강혁은 그날 밤 자신의 사무소 옥상 헬리포트에서 헬기 시동을 걸고 있었다. 음성 메시지를 듣자마자 출동했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강혁은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한서윤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죽은 사람의 눈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강혁은 오랜 형사 생활로 죽은 사람의 눈에서도 무언가를 읽어내는 버릇이 있었다. 한서윤의 눈에는 공포가 남아 있었다. 추락의 공포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찾아온 다른 공포였다. 이해나가 현장에 도착한 것은 강혁보다 7분 늦은 시각이었다. 이해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답게 현장을 보존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시신에 손을 대지 않고 먼저 주변을 살폈다. 옥상 정원 바닥에는 와인잔 하나가 깨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하이힐 한쪽이 벗겨진 채 놓여 있었다. 탐정님 이거 보세요. 이해나가 가리킨 곳에는 옥상 난간 모서리에 옷감이 한 가닥 걸려 있었다. 강혁은 그것을 보자마자 눈썹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다. 그것은 강혁이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오래된 버릇이었다. 밀린 게 아니라 끌려간 흔적이군.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휴대전화로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추락 추정 시각과 음성 메시지 발송 시각의 간극이 그녀의 분석 화학자다운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명재호는 어디 있습니까? 강혁이 옥상 정원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에게 물었다. 경비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명재호 전무님은 30분 전에 1층 서재에서 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 이후로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강혁은 1층으로 내려갔다. 명재호는 서재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와인병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명재호의 손에는 깨진 와인잔의 나머지 반쪽이 들려 있었다. 명재호의 셔츠 소매에는 가는 핏줄기가 묻어 있었다. 명재호 씨. 강혁이 부르자 명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명재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강혁은 명재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도 공포가 있었다. 다만 그 공포의 종류가 한서윤의 눈에 있던 공포와는 다른 것이었다. 한서윤의 눈에는 누군가를 향한 공포가 있었고 명재호의 눈에는 자기 자신을 향한 공포가 있었다. 강혁은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살해당한 여자가 죽기 직전 남편을 의심했고 그 남편은 사건 현장 근처에서 핏자국을 묻힌 채 발견되었다. 누가 봐도 답은 하나였다. 그러나 강혁은 16년간 강력계 형사로 일하며 누가 봐도 답이 하나인 사건일수록 진짜 답은 다른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이에 나는 서재 안으로 들어와 명재호의 손에 들린 와인잔 조각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깨진 단면의 각도와 핏자국의 형태를 동시에 관찰했다. 그녀의 둥근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건 자상이 아니에요. 베인 게 아니라 찔린 거예요. 그것도 본인 손으로요.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강혁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명재호가 자기 손을 직접 찔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책감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날 밤 한남동 명운그룹 회장 자택에서 일어난 추락사는 다음날 아침 모든 언론의 첫머리를 장식했다. 명운그룹 둘째 며느리 의문의 추락사, 남편 명재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그러나 강혁과 이해나는 이 사건이 단순한 부부싸움의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이미 알고 있었다. 죽은 한서윤이 죽기 일주일 전 강혁 사무소를 찾아왔을 때부터 이야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전 마포구 합정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50층짜리 오피스 빌딩의 50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강혁탐정사무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300평에 달하는 사무소 내부에는 최첨단 실험기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인공지능 로봇 세종이 대기 상태로 서 있었다. 이해나는 자신의 책상에서 김밥을 먹으며 의뢰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탐정님 새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녀는 부검실에서도 태연히 김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본인은 이것이 직업의식이 아니라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습관이라고 늘 진지하게 설명했다. 강혁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입니까? 명운그룹 둘째 며느리 한서윤 씨예요. 본인 명의로 직접 예약을 잡았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녀는 이미 한서윤의 신상 정보와 명운그룹의 가계도를 세종을 통해 출력해 두었다. 세종은 사무소에 도입된 최신형 인공지능 로봇으로 의뢰인의 배경 조사부터 교통편 예매까지 모든 사무를 처리했다. 이해나는 늘 강혁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끝내놓는 사람이었다. 명운그룹이라면 회장 명도식 영감 집안 아닙니까? 강혁이 물었다. 명운그룹은 20년 전 건설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화학과 물류와 금융까지 손을 뻗은 재계 10위권 그룹이었다. 명도식 회장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첫째 명재호는 이미 그룹 부회장 자리에 올라 있었고 둘째 명재호는 아직 전무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한서윤은 그 둘째 명재호의 아내였다. 맞아요. 결혼한 지 3년 됐고 자녀는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해나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명재호 씨는 재작년에 한 번 결혼했었어요. 첫 번째 아내 윤지수 씨가 재작년 봄에 한남동 자택에서 추락해서 사망했어요. 그때도 단순 실족사로 처리됐고요. 강혁의 눈썹에 있는 흉터가 살짝 움직였다. 그것은 강혁이 무언가 마음에 걸릴 때 나오는 신호였다. 같은 집 같은 옥상에서 두 번째 부인까지 사고를 당할 뻔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직 사고를 당한 건 아니에요. 의뢰 내용을 보면 한서윤 씨는 지금 살아있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해나가 의뢰서를 강혁에게 건넸다. 강혁은 의뢰서를 천천히 읽었다. 그날 오후 2시 정각 한서윤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기로 예약이 잡혀 있었다. 오후 2시가 되자 한서윤이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단아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짙은 불안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자마자 손을 떨었다. 탐정님 도와주세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한서윤이 말했다. 강혁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적어도 강혁의 16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석 달 전부터 제 명의로 된 보험이 새로 가입됐어요. 사망보험금이 1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입한 적이 없어요. 한서윤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해나가 그것을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다. 보험사 이름과 가입 일자와 수익자란을 확인하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수익자가 명재호 씨로 되어 있네요. 이해나가 말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의 첫 번째 부인 지수 언니가 죽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지수 언니도 죽기 전에 보험에 가입됐고 그 보험금을 남편이 받았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혁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남편분이 직접 위협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위협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겨요. 제 차 브레이크가 이상해서 정비소에 맡겼는데 정비사가 브레이크 라인에 미세한 절단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제가 먹는 비타민에서 이상한 맛이 났는데 검사를 맡기기도 전에 남편이 그 통을 통째로 버렸어요. 이해나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설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한서윤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남편이 요즘 들어 자꾸 제 일정을 캐물어요. 제가 언제 어디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알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서워요. 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16년간 강력계에서 일하며
그는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그때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피해자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느꼈을 공포였다. 지금 한서윤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강혁은 그 익숙한 공포를 다시 느끼고 있었다. 저희가 맡겠습니다. 강혁이 돌아서며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무조건 저희에게 먼저 연락하십시오.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네, 약속할게요. 한서윤이 답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안도가 비쳤다. 이에 나는 세종을 호출해 한서윤의 향후 일정과 명재호의 행적을 추적할 준비를 시작했다. 강혁은 그날 밤부터 명재호에 대한 뒷조사에 착수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혁 사무소 실험실에서는 송태풍 박사가 윤지수 사망 사건의 기존 수사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다. 송태풍은 43살의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로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현장 감식부터 법의학 분석 암호 해독까지 그의 전문성은 광범위했다. 그는 안경을 끼고 모니터 화면에 뜬 2년 전 사건 보고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탐정님, 이거 보십시오. 윤지수 씨 사망 당시 부검 소견이 좀 이상합니다. 송태풍이 말했다. 강혁이 다가가자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추락사로 결론 났지만 두부 손상 패턴이 단순 추락과는 좀 다릅니다. 후두부의 둘력에 의한 손상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검시관은 이걸 추락 충격으로만 판단했습니다. 2년 전 사건인데 지금 와서 재검토가 가능합니까? 강혁이 물었다. 송태풍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부검 사진과 자료는 국과수에 보관돼 있을 겁니다. 이해나 씨가 거기 출신이니 접근이 쉬울 겁니다. 마침 이해나가 실험실로 들어왔다. 그녀 옆에는 나정이가 함께 있었다. 나정이는 30대 중반의 미인으로 사무소의 조수로 일하며 현장 보조와 자료 정리를 도맡고 있었다. 탐정님, 명재호 씨 뒷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나정이가 서류 파일을 내밀었다. 강혁이 받아 펼쳐보았다. 명재호는 명운그룹 전무로 화학소재 사업부를 맡고 있었지만 최근 2년간 그 사업부의 실적은 계속 적자였다. 게다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 명재호 씨 개인 채무가 30억 원이 넘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 같습니다. 나정희가 말했다. 강혁은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명재호의 채무 내역을 살폈다. 채무 시작 시점이 윤지수 씨 사망 직후군요.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윤지수 씨 사망보험금 100억 원을 받았는데도 채무가 늘어났다는 게 이상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녀는 이미 세종을 통해 명재호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강혁은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로 강혁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었다. 형 나야, 강혁이 말했다. 강민혁은 검찰청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재계비리 사건을 다뤄온 인물이었다. 혀가 무슨 일이야? 명운그룹 명재호 알아? 강혁이 묻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그 집안 둘째 며느리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거냐? 형이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아? 2년 전 윤지수 사망 사건. 그거 내가 당시에 내사를 했었어.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로 끝났어.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무거운 기색이 있었다. 강혁은 그 기색을 놓치지 않았다. 형 그때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거야. 있었지. 그런데 명도식 회장이 워낙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서 위에서 조용히 덮으라는 압력이 있었어. 나도 더 파고들고 싶었는데 증거가 진짜로 없었어. 추락사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강민혁이 답했다. 강혁은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형이 2년 전 사건에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형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스쳤지만 강혁은 그 의심을 곧바로 떨쳐냈다. 형은 자신이 아는 한 가장 정직한 검사였다. 다만 그 정직함이 거대한 재벌의 압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이번에 다시 확인하게 된 것뿐이었다. 그날 저녁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이해나와 함께 사건의 전체 구도를 정리했다. 화이트보드에는 명재호, 윤지수, 한서윤, 명도식, 강민혁의 이름이 각각 적혔고
그 사이를 선으로 연결한 도식이 그려졌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재호 씨는 2년 전 첫 번째 부인을 잃었고 그 죽음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100억 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부인에게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혁이 정리했다. 이해나가 화이트보드에 추가로 적었다. 게다가 한서윤 씨 본인 말로는 최근 브레이크 이상과 비타민 이상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송태풍이 끄덕이며 덧붙였다. 윤지수 씨 부검 소견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엔 단순 추락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은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모든 정황이 명재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강혁의 직감은 자꾸만 다른 곳을 향했다. 형사 시절의 버릇으로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 없는 것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던 그 직관이 지금 무언가 어색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너무 깔끔하게 명재호 한 사람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너무 쉽게 명재호 씨한테 모든 게 몰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고개를 들었다. 탐정님 말씀은 이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명재호 씨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거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명운그룹 안에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 순간 사무소 전화가 울렸다. 나정희가 받았다. 전화를 끄는 나정희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다. 탐정님 한서윤 씨예요. 내일 저녁 명도식 회장님 생일 만찬이 한남동 자택에서 열리는데 거기서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남편이 말했대요. 불안하다고 하시네요. 나정희가 말했다. 강혁과 이해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만찬이야말로 모든 것이 터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다음 날 강혁과 이해나는 만찬에 앞서 한남동 자택 주변을 미리 둘러보았다. 명도식 회장의 자택은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한 대저택으로 정원만 해도 수백 평에 이르렀고 그 위에는 별도의 옥상 정원이 마련되어 있었다. 강혁은 골목과 담장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저택 주변의 출입구와 사각지대를 빠르게 파악했다. 이에 나는 만찬에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근에서 대기하며 무선으로 연락을 주고받기로 했다. 강혁은 한서윤의 지인으로 위장해 만찬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는 한서윤이 직접 부탁한 일이었다. 그녀는 강혁이 가까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만찬장에는 명도식 회장과 그의 두 아들 명재훈과 명재호, 그리고 두 며느리가 모여 있었다. 첫째 며느리는 일찍 자리를 비웠고 한서윤은 명재호 옆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한서윤의 친언니인 한서연도 함께 있었다. 한서연은 명운그룹의 계열사인 명운바이오의 전무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 한서윤과는 달리 강단 있고 사업적으로 매우 유능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한서연은 강혁을 보자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처음 뵙는 분이네요. 서윤이 친구분이신가요? 한서연이 물었다. 강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윤 씨와 친한 지인입니다. 오늘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서윤이가 요즘 좀 불안해 보이던데 무슨 일 있나요? 한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생을 향한 염려가 비쳤지만 강혁은 그 염려 속에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형사 시절의 직관이 다시 작동하고 있었다. 만찬이 시작되고 명도식 회장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중대한 발표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후계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 지주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며느리들에게 분할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도식 회장이 발표했다. 만찬장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다. 명재훈과 명재호의 표정이 동시에 굳었다. 한서윤도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명재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섞여 있었다. 내가 늙어가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아들들에게만 모든 걸 넘기는 것보다는 며느리들에게도 일정 지분을 나누어 안정적인 경영 구도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서윤이와 재훈이 처에게 각각 15%씩 지분을 넘기겠다.
명도식 회장의 발표에 한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강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한서연은 명운바이오 전무였지만 명운그룹 지주사의 직접적인 지분 상속 대상은 아니었다. 동생인 한서윤이 15%의 지분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한서연의 표정에 스친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만찬이 끝난 후 강혁은 무선으로 이해나에게 상황을 전달했다. 오늘 회장이 며느리들한테 지주사 지분 15%씩 상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의 목소리가 무선 너머로 들려왔다. 그렇다면 명재호 씨가 한서윤 씨를 죽일 이유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한서윤 씨가 살아있어야 그 지분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명재호가 채무 때문에 한서윤을 죽이려 했다면 지분 상속이 발표된 지금은 오히려 한서윤을 살려두는 것이 그에게 더 이득이었다. 그런데도 위협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위협의 주체가 명재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강혁이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서연의 표정이 다시 떠올랐다. 한서윤이 15%의 지분을 받게 되면 그 지분은 부부 공동재산이 되고 사실상 명재호의 경영권 강화에 큰 힘이 될 수 있었다. 반면 한서윤이 죽으면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강혁은 그 점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해나 씨, 한서윤 씨가 죽으면 상속받을 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는 즉시 세종을 통해 명운그룹의 상속 관련 법률 자문 기록을 조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다. 탐정님, 이상한 게 있어요. 회장님이 작성한 상속 계획서에는 만약 한서윤 씨가 사망할 경우 그 지분이 자동으로 친언니인 한서연 씨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은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한서윤 씨가 죽으면 명재호 씨가 아니라 한서연 씨가 그 지분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강혁이 물었다. 이해나는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답했다. 맞아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한서윤 씨 명의로 새로 가입된 100억 원짜리 사망보험 말이에요. 수익자가 명재호 씨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험 가입을 실제로 진행한 설계사를 추적해 봤더니 그 설계사가 한서연 씨와 대학 동창이에요.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의 눈썹 흉터가 다시 움직였다. 명재호 씨가 직접 가입한 게 아니라 누군가 명재호 씨 이름을 수익자로 적어서 가입했고 그 일을 처리한 사람이 한서연 씨와 연결돼 있다는 거군요.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무선 너머에서 빠르게 말을 이어갔다. 생각해보면 모든 정황이 명재호 씨를 범인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아요. 보험금 수익자를 명재호 씨로 만들어두고 브레이크 이상이나 비타민 이상도 명재호 씨가 의심받도록 꾸며진 것일 수 있어요. 진짜 노리는 건 한서윤 씨의 목숨이고 그 죽음의 누명을 명재호 씨한테 씌우려는 거예요. 이해나의 분석에 강혁은 깊이 동의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가능성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한서연이 단독으로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지금 당장 한서윤 씨한테 연락해서 절대 한서연 씨와 단둘이 있지 말라고 전해야 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는 즉시 한서윤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화는 받지 않았다. 강혁은 불길한 예감에 곧바로 한남동 자택으로 다시 향했다. 그 시각 한남동 자택 옥상 정원에서는 한서윤과 명재호가 단둘이 있었다. 명재호는 와인잔을 든 채 아내에게 다가갔다. 서윤아, 오늘 아버지 발표 들었지? 우리한테 좋은 일이야. 이제 채무 문제도 해결될 거야. 명재호가 말했다. 한서윤은 옥상 난간 쪽으로 걸어가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당신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브레이크도 그렇고 비타민도 그렇고 당신이 한 거 아니야. 한서윤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명재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했어.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을 못 꺼냈어. 명재호가 말했다. 바로 그때 옥상 정원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와인 한 병을 들고 있었다. 서윤아, 재호 씨 여기 계셨네요. 아버님이 좋은 와인 한 병 더 가져다 드리라고 하셔서요. 한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와인을 잔에 따르며 동생에게 다가갔다. 한서윤은 언니가 따라준 와인을 받아들었다가 문득 멈칫했다. 언니 요즘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그 지분이 언니한테 간다는 거 알고 있었어. 한서윤이 물었다. 그 순간 한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명재호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서윤아, 그게 무슨 소리야? 명재호가 물었다. 한서연은 와인병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윤아, 너 그동안 누가 너 도와주는 척하면서 같이 다녔는지 모르는구나. 한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 순간 한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혁이었다. 한서윤은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한서연이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한서윤은 놀라서 뒷걸음질 쳤고 그 과정에서 난간 쪽으로 밀려났다. 명재호가 다급하게 다가가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명재호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으로 잡으려다 손바닥이 깊게 베었다. 한서윤은 그 순간 정신없이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긴 채 그녀는 혼란 속에서 난간 너머로 떨어졌다. 그것이 강혁이 사무소를 나서기 직전 전화로 들은 마지막 소리였다. 강혁이 헬기로 한남동 자택에 도착했을 때 한서윤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명재호는 서재에서 손바닥을 베인 채 발견되었고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그가 범인이라는 정황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명재호는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언론은 일제히 그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강혁은 명재호가 체포된 다음 날 사무소에서 사건 전체를 다시 정리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선 강혁은 팔짱을 끼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명재호 씨가 체포됐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가 동의하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서윤 씨가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남편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정황으로는 명재호 씨가 한서윤 씨를 죽일 이유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었어요. 반면 한서연 씨는 동생이 죽어야 지분을 받는 입장이었고요. 이해나가 말했다. 송태풍이 옆에서 자료를 검토하며 덧붙였다. 게다가 윤지수 씨 사망 사건도 다시 봐야 합니다. 부검 소견을 재검토한 결과 후두부 손상이 추락 충격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태풍이 말했다. 강혁은 윤지수 사망 당시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한서연은 어디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나정희 씨, 윤지수 씨 사망 당일 한서연 씨의 행적을 확인해 주십시오. 강혁이 말했다. 나정희는 즉시 자료를 조회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보고했다. 탐정님 한서연 씨가 그날 한남동 자택 근처에 있었다는 통신 기록이 나왔어요. 당시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정희가 말했다. 강혁은 그 즉시 형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그때 윤지수 씨 사건 내사할 때 한서연이라는 사람 조사한 적 있어. 강혁이 물었다. 강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그 이름은 처음 듣는데. 당시 수사 대상은 명재호 하나였어. 명도식 회장 쪽에서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압력을 넣어서 다른 인물 조사할 여유가 없었어. 그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야. 강민혁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자책이 담겨 있었다. 강혁은 형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형이 압력에 굴복해 수사를 덮었다는 의심이 한순간 스쳤지만 곧 형의 진심이 느껴졌다. 형은 권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 무력했을 뿐이었다. 형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증거 가져갈게. 강혁이 말했다. 전화를 끊은 강혁은 곧바로 사무소 직원들을 모아 다음 행동을 지시했다. 이해나 씨는 보험 설계사와 한서연 씨의 관계를 더 파고들어 주십시오. 송 박사님은 윤지수 씨 사건 부검 자료를 정식으로 재감정 요청해 주십시오. 나정희 씨는 한서연 씨의 최근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강혁이 지시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로 흩어졌다. 강혁 본인은 명재호를 직접 면담하기 위해 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에서 만난 명재호는 초췌한 얼굴이었다. 그는 강혁을 보자마자 절박하게 말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서윤이를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저는 서윤이와 처형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말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명재호가 말했다. 강혁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처형이라면 한서연 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날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강혁이 물었다. 명재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다시 진술했다. 와인을 따르던 처형과 서윤이 사이에 갑작스러운 말다툼이 있었고 그것을 말리려다 와인잔이 깨지면서 자신의 손이 베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서윤이가 난간 너머로 떨어졌다는 것이었다. 처형이 서윤이 손목을 잡았을 때 서윤이가 뒤로 물러나면서 떨어진 겁니다. 저는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명재호가 흐느끼며 말했다. 강혁은 그 진술을 머릿속에 새기며 다시 한번 사건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았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한서윤의 죽음은 한서연이 직접 밀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일어난 사고였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그 혼란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조성한 사람이 한서연이라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사흘 후 사무소에 모인 직원들은 각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모였다. 이해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험 설계사를 추적해서 확인했어요. 그 설계사는 한서연 씨한테서 직접 지시를 받아서 한서윤 씨 명의로 보험을 가입시켰어요. 그런데 수익자는 명재호 씨로 적었어요. 보험 가입 신청서에 한서윤 씨 서명이 있긴 한데 필적 감정을 해보니 위조된 서명이었어요. 이해나가 보고했다. 그녀는 위조 서명과 한서윤의 실제 서명을 비교한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두 서명의 필압과 곡선이 미세하게 달랐다. 송태풍이 이어서 보고했다. 윤지수 씨 부검 자료를 국과수에 재감정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후두부 손상은 추락 전에 가해진 둘력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시각도 기존 추정보다 15분가량 앞당겨졌습니다. 그 15분의 공백 동안 누군가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송태풍이 말했다. 나정희가 마지막으로 보고했다. 한서연 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어요. 윤지수 씨 사망 당일 그날 오후 한서연 씨가 명운바이오 계좌에서 현금 5천만 원을 인출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후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정희가 말했다. 강혁은 모든 보고를 들으며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도식을 그렸다. 윤지수 사망과 한서윤 사망 사이의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겹쳐졌다. 한서연 씨가 2년 전부터 같은 방식으로 일을 꾸민 겁니다. 보험금 수익자를 명재호 씨로 만들어두고 모든 의심이 명재호 씨에게 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명재호 씨가 두 아내를 모두 죽인 살인범으로 몰리면 명운그룹 내에서 명재호 씨와 그 라인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서윤 씨가 받기로 한 지분은 자동으로 한서연 씨에게 넘어갑니다. 강혁이 정리했다. 이해나가 덧붙였다. 결국 한서연 씨가 노린 건 동생의 목숨이 아니라 처음부터 명운그룹의 지분과 경영권이었던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그 죽음의 누명을 매제한테 씌우면 한 번에 두 사람을 제거하고 본인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구조예요.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의문을 풀어야 했다. 다만 한서윤 씨가 죽은 그날 한서연 씨가 직접 동생을 밀었는지 아니면 혼란 속에서 우발적으로 떨어진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 부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송태풍이 새로운 자료를 내밀었다. 사건 당일 옥상 정원에 설치된 화재경보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에는 미세한 진동과 움직임을 기록하는 보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한서윤 씨가 떨어지기 약 4초 전 누군가 그녀의 등 쪽을 향해 빠르게 다가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그리고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진동값도 함께 기록됐습니다. 송태풍이 말했다. 강혁은 그 기록을 확보하는 즉시 형 강민혁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강민혁은 그날 밤 긴급히 검찰 수사팀을 꾸려 한서연을 소환했다. 검찰 조사실에서 한서연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러나 강민혁이 보험 가입 위조 서명 감정 결과와 통화 기록과 센서 분석 자료를 차례로 제시하자 그녀의 표정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서연 씨 2년 전 윤지수 씨가 죽던 날 당신은 한남동 자택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서윤 씨 사망 당일에는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당신이 보험금 수익자를 조작하고
위조 서명을 만든 증거가 나왔습니다. 강민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한서연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윤이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부모님 사랑도 다 가졌고 결혼도 좋은 집안으로 갔어요. 저는 늘 회사에서 일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지분을 서윤이한테만 주려고 했어요. 저는 평생 명운에서 일했는데도요. 한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윤지수 사건도 당신이 한 겁니까? 강민혁이 물었다. 한서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처음이라 서툴렀어요. 지수가 먼저 재호 씨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혼하면 보험금도 못 받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투게 됐고 그 순간 제가 밀었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자연스럽게 명재호 씨한테 향하도록 정황을 만들었어요. 한서연이 담담하게 진술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진술을 모두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번 한서윤 씨도 당신이 직접 밀었습니까? 강민혁이 물었다. 한서연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건 아니에요. 그날은 그냥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손목을 잡고 서윤이가 알면 안 되는 걸 말해버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서윤이가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제가 막으려고 했는데 늦었어요.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진술은 송태풍이 분석한 센서 기록과도 어느 정도 일치했다. 결국 한서윤의 죽음은 한서연이 의도적으로 만든 혼란과 추궁 속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그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설계한 사람이 한서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다. 명재호는 한서연의 자백과 강력사무소가 확보한 증거들로 모든 혐의를 벗고 석방되었다. 그는 구치소를 나서며 강혁과 이해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탐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누명을 벗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서윤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재호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다. 강혁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부터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진실을 안다고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이제는 누구를 미워해야 할지 알게 되셨으니 그 분노를 엉뚱한 곳에 쏟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혁이 말했다. 명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강혁은 명재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형사 시절부터 늘 품어왔던 생각을 다시 떠올렸다.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 이후로도 살아가야 하는 삶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검찰청에서는 강민혁이 2년 전 윤지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비판이 잠시 일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가 당시 외부 압력 속에서도 끝까지 의문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함께 밝혀지면서 오히려 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강민혁은 이번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직접 지휘하며 한서연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날 저녁 강혁사무소에는 모든 직원이 모여 있었다. 송태풍은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나정희는 다음 의뢰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세종은 사무소 한쪽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이해나는 늘 그렇듯 김밥을 먹으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탐정님, 이번 사건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뭐였을까요? 이해나가 물었다. 강혁은 창밖을 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명재호 씨한테 모든 정황이 너무 깔끔하게 몰려 있었다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은 진짜 범인일 때 오히려 빈틈을 보입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강혁이 말했다. 이해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함께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늘 그렇듯 조심스럽게 감추었다. 탐정님은 어떻게 그렇게 늘 다른 가능성을 놓지 않으세요? 이해나가 물었다. 강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사람들이 잃은 것을 보면서 살아왔으니까요. 누군가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서두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혁이 말했다. 그는 애나 씨라는 호칭으로 그녀를 부르며 옆에 앉았다. 이해나는 그 호칭에 익숙해진 듯 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는 그 흔들림을 들키지 않으려 다시 보고서로 시선을 돌렸다. 애나 씨 다음 의뢰는 뭡니까? 강혁이 물었다. 이애나는 안경을 고쳤으며 답했다. 아직 들어온 건 없어요. 그런데 탐정님, 오늘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이애나가 물었다. 강혁은 역게 웃으며 답했다. 애나 씨가 정해주십시오. 강혁이 말했다. 사무소 창문 너머로 합정동의 야경이 펼쳐졌고 그 야경 속에서 두 사람의 대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계속되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또 다른 사건이 언제든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누군가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었다. 명운그룹의 후계 구도는 결국 명재훈에게 안정적으로 넘어갔고 명재훈은 한동안 경영에서 물러나 조용히 지내며 슬픔을 추스렸다. 한서연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강민혁은 이후 검찰 내에서 더욱 신망을 얻어 특수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리고 강혁탐정사무소는 그 가을 이후로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의뢰를 받으며 서울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